안녕하십니까, 강재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봤던 일회 모의고사 후반부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징계에서 주의할 게 징계는 견책, 감봉, 그 다음에 정직, 해임, 파면 5개가 있죠. 자, 강임은 징계가 아니란 거 주의하시고요. 직권면직과 직위해제도 징계가 아니란 거 주의하겠죠. 정답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인사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정심사. 자,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질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위해제죠. 직권면직은 징계의 한 종류 아니죠.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도 직권면직 가능하죠. 정원을 초과했어요. 과언됐을 때도 직권면직 가능합니다. 해임 처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은 5년이죠. 제명 안 됩니다. 임용에 대한 설명을 원치 않은 것은 징계로 해임 처분 받았을 때 해임 3년이죠. 승진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제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몇 년 근무했는지 이야기가 되겠죠.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할 수 있다. 전직은, 자, 전보는 직렬 내 수평 이동이고요. 전직은 직렬 간 이동이죠. 자, 부처 간 임용권자가 바뀌는 쪽이니까 이거는 전직이 같은 직렬인 경우도 있죠. 자, 임용권자가 바뀌었다라고 친다면 5급 이하, 6급 이하일 경우에 그 경우는 일단 파견 근무도 포함되는데 일단 넓게 봤을 때 가능합니다.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감소 등으로 폐직됐을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는 강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자, 정원이 TO가 났어요. 이때 최우선적으로 다시 승진시켜 주는 거죠. 강임은 징계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14번입니다. 보수제도와 보수지급 기준 혹은 특징 연결이 잘못된 것은, 직무급은 직위불제가 사용하죠. 해당 직무의 권한도 책임도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됩니다. 직능급은, 자, 직무급과 능력급의 결합이에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른 보수급이고요. 생활금, 계급제가 사용하죠. 최소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렇죠. 실적제는 직무급을 사용하죠. 실적급하고 실적제 주의하세요. 성과관리제도가 실적제를 선호하고요. 직무급, 실적제로 갑니다. 게다가 실적자고 직업공무원제는 전통적 관리 방식이고, 자, 관료제랑 연관되죠. 그리고 실적제는 투입 중심인데 실적급은 투입, 산출, 결과 나왔을 때 산출액은 아웃컴, 산출액은 결과에 맞춰서 지급되는 거고 실적급은 투입 중심이죠. 그거 주의하세요. 정답은 4번.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고 총계주의 단일성, 통일성 나오죠. 그냥 완단통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완전성, 하나로 편성하세요. 따로 관리하지 마세요. 미리 승인 받으세요 라는 건데요. 자, 몇 가지 개념만 체크하고 갈게요. 일단 재정 구조라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세금 내면 국고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각 부처가 따로 걷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왜? 입마에 포켓할 수 있으니까. 모든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국고에서 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관리는 기획재정부 통일적으로 관리돼야 되죠. 그리고 자, 하나로 편성해야 돼요. 왜? 예산서가 여러 개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건 예산에 포함돼야 돼요. 모두 다 계상하세요. 총계주의, 예산 안전성 혹은 총계주입니다. 개념은 됐죠. 자, 따로 관리하지 마세요.
하나로만 편성하세요. 자, 정부가 하는 사업은 모두 예산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에 반영되지만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에 반하죠. 별도로 편성하니까. 그런데 예산이 아닌 방식이 있어요. 기금입니다. 기금은 국고에서 혹은 민간기업 부담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올해 수입으로 올해 편성해서 올해 써야 돼요. 올해 써야 돼요. 자, 그런데 기금 뭐냐? 장기간에 걸쳐서 문화진흥기금이다, 체육진흥기금이다 라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적립된 돈을 투자합니다. 부동산이든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정기 예금, 적금 말고 이 돈을 넣어요. 혹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것. 자, 여기서 나온 수익금 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기금이에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자금이고, 따라서 돈도 별도로 관리하겠죠. 즉 예산 반영 안 됩니다. 그리고 따로 관리합니다. 반하죠. 그런데 얘는 세무로 보세요.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어차피 예산에 반영 안 됐으니까 단일성과 무관해. 아니, 따로 기금 편성하니까 단일성 원칙 예외지 뭐. 무관하다 예외다, 제가 보면은 예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출문제 보면 맞다고도 나오고 틀렸다고도 나오니까 기금은 단일성 원칙 예외다 마지막에 판단하세요. 그리고 자, 공공기관 예산이 있어요. 공사 공기업들 있죠. 독립세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의회 예산 심의 대상이고요. 통합재정수지에 반영됩니다. 통합예산이죠. 자, 이사의 의결로 결정되고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고 이사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그럼 문제 볼까요? 특별회계는 예산에 반영되죠. 따라서 예외 아니죠. 추가 경쟁 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되죠. 예외 맞네요. 대통령 재정상 긴급명령은 사후 승인받죠. 예외 맞네요. 목적세는 즉 별도로 관리하는 세금이죠. 따라서 통일성에 맞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정책 집행 연구에 대한 상향적 접근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안정된 상황에서 위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겠죠?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위에서 분석해서 지시 내렸어요.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보고합니다. 다시 분석해서 지시 내렸어요. 상황 또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보고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각각 하향식, 상향식으로 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전방향이에요. 그냥 전방향을 순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거꾸로 거슬러 간다? 후방향적 접근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종합적 접근도 있죠. 그러면 하향식 접근입니다. 상층부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합리명에 기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달성했어? 효과성이죠. 집행자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자, 상향식 후방향 접근은 조직 내 활동을, 개인 활동을 출발점으로 하부 점증적으로 가는 거겠죠. 반대로 일선 집행 관리를 중시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 문제로 갈게요. 일선 관리 중시다 맞죠? 엘모 후방향 맞죠? 법적 구조와 구조화되기 어려운 것 맞죠? 연역적 이론 합리명이죠. 4번 틀렸네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정부에게 발생지를 물어봤네요. 일단 개념만 체크할게요. 기장 방식으로 단식과 복식이 있고요. 언제 기록하느냐? 인식 기준으로 현금지와 발생지가 있어요. 현금지는 현금 출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발생지는 수익과 지출 원인 그 시점에서 부채가 발생했다. 아직 돈 안 나갔지만 부채로 기록돼요.
그게 언제 기록되느냐 문제고. 자, 단식부기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임에서 총무 해보셨다면 연월일 적요 있고요. 수입지출 잔액에서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이 쭉 나오겠죠. 자, 수입의 지출 뺀 게 이렇게 맞으면 결산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단식부기예요. 단 언제 기록할 거냐, 현금 유출입 시점에 기록할 거냐, 수입 지출 원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 기록할 거냐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해요. 행정교수 일부는 복식 쓰면 발생 써야 되고 단식 쓰면 현금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다수설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회계학과 나온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개소리 하냐고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기출문제도 예를 쓰면 이걸 써야 된다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별개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쨌든 현금주의 단식, 발생주의 단식 둘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복식부기는 뭐냐? 2번 기록하는 거야. 2번 기록한다. 한 번 하나당 복 2번 기록한다. 차변과 대변, 대차대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산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산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기준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렸어요. 부채가 발생했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죠? 투자를 받았어요. 자본이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어요. 자산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익 발생, 자산 증가로 가겠죠. 비용 발생은 자산 감소로 가겠죠. 대출금 갚았어요. 부채 감소다.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죠. 자산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위치 뭘 가지고 자산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기준으로 대변, 차변 위치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PC를 100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현금 500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자, 500 끊었어요. 그러면 양변의 합이 맞아야죠. 이걸 자기검증 기능이라 불러요.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기록할 때 언제 기록할 거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기장 방식과 인식 기준만 정확히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발생주의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분식 회계가 가능합니다. 자, 꽃가루 분자를 쓰는데 예쁘게 화장할 수 있죠. 뻥튀기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가치 자, 아직 돈 들어오진 않았지만 평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기록할 수 있겠죠. 이거를 뻥튀기해서 10억짜리 건물인데 20억으로 적어놓고 주가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 객관성은 저 통장 잔고가 명확하죠. 객관성은 얘가 높아요. 회계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부실의 진정한 비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돈을 갚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수입이 있고 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겠죠. 이달 말에 월급 얼마 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모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성과관리에서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원합니다. 자산과 부채 증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죠? 회계 객관성 떨어지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과 채무까지 막 난다. 이 말은 뭐가 될까요? 자, 내가 받을 돈 있고 줄 돈이 있어요.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죠.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종합적 판단 가능합니다. 자산에 대한 몇 개 볼까요?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져진 것은 기출문제들입니다. 발생주는 정부 수입을 시점에서 지출을 시점입니다. 그러면 현금 수치 이거는 현금주의죠. 납입고지가 됐을 때 받을 돈이니까 기록되는 거죠. 수입으로 기록돼요. 자, 그리고 지출은 현금 지불은 현금주의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요. 복식부기 장점 아닌 것. 재정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할 수 있다. 왜? 자, 양변합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기록이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 높아집니다. 정부제인수 미래지향적 지정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공고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자산 증감 다 포함되니까. 상당의 부채가 존재하는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 건전성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이 말은 뭐가 되죠? 복식부기와 무관한 발생주의 문제죠. 4번 틀렸네요. 은근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국가개법 명시된 국가개법은 일단 발생 복식부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현금 흐름 보고서는 따로 제출합니다. 그건 현금 주의에 따라서 기록합니다. 자, 회계실의 객관성 높다. 발생주의를 사용하는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감가상각은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1년 지날 때마다 자동차 평가액이 팍팍 떨어지죠. 감가상각 비용 처리합니다. 외형상 수익인용의 건전성 확보 용이하다. 이건 현금주의를 썼을 때 나오는 거죠. 자산부채 변동을 비망기록이 아니라 정식기록해야 돼요. 이건 메모지로 처리하는 거야. 아니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및 유동부채, 장기부채를 재무제표 모두 반영해야죠. 발생복식부기 따라서 5번이 맞네요. 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생주에게 옳지 않은 것. 거래는 사건이 발생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 맞죠? 자산부채 수입 지출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 회계 기법이다. 잠깐 남겨놓고 미지급금, 부채성 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랬죠.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성과관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 흐름 보고서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 우리나라는 이거를 따로 작성한다 그랬죠.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현금주의계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아직 지급화되는 부채가 발생주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요거 틀렸네요. 자, 자산과 부채 수입 지출은 복식부기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기관임 사무를 물어봤네요. 가볍게. 자, 자치사무가 있어요. 단체임 사무가 있고요. 기관임 사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말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위임하는 사무고요. 집행기관에게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그러면 지방과 국가의 공통, 국가 지방만 놓고 봅시다. 광역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가 사무고요. 따라서 자기 부담이고 자기 책임이죠. 공동 부담이고 공동 책임이고요. 국가 부담, 국가 책임입니다. 이때 국가 사무를 수행하니까 돈을 내줘야죠. 교부금이라 그래요. 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이해관계인 사무를 일부 담당하죠.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줘.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 자신들과 관련된 여기까지만 통제 가능해요. 통제 안 돼요. 그리고 합법적 감독만 가능하고 국가는 사후적 감독만 가능합니다. 사후 감독인데 한목적정 부당의 경우도 통제할 수 있어요. 기관임 사무는 한목적적이고 사전 예방적 감독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관임 사무를 수행할 때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장, 즉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중앙정부 하부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장항은 기관임 사무 수행하는 경우 국가 하부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갖는다 그렇죠. 기관임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교부금입니다. 국가 관여는 소극적, 소극이란 말은 사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극적 감독 가능하죠. 지방의 관여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조례로 규정한다? 관여하는 건데 틀렸네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책임성. 책임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은 하나로 쓰는데, 자, 법적 책임이다. 수식어를 잘 보셔야죠. 근데 영어로는 일단 영문 표기가 다 달라요. liability, 순환적 책임이고요. obligation, 직무적 책임이고요. duty, 의무, 이것도 책임이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납부해야 되거나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어카운터빌리티를 일단 가장 넓게 보고 있어요. 어카운트먼트를 규정을 뭐 회계적 책임입니다. 근데 회계적 책임 개념을 확장해서 법적 책임이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앞에 문제 볼 때 리스판시브니스 대응성 정책 책임이 되는 거고요. 전문 직업적 책임 시민 의견을 듣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 그래서 전문 직업적 책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문제 볼 때 전문 직업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요. 자, 의사를 예를 들었어요. A라는 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자, 이 경우 소송 걸 때 거의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물을까? 법률 규정에 반하는 치료한 건 없어요. 문제는 처방한 약이 좀 이상해.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 동료 의사한테 당신 선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당신 전문 의사 맞습니까? A 환자 이 상태에서 X란 약을 하루 5mg 3번 총 15mg 처방했네요. 어떤 결과 나올까요? 쇼크 살 수 있는 양인데요. 그럼 당신 책임지셔야겠네. 이 책임은 윤리적 책임이죠. 직업 윤리적 책임이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 책임일 수밖에 없죠. 자, 그걸 기준으로 객관적 책임은 법적 책임이에요. 어카운트먼트 회계적 책임이기도 하고 법률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에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입법부가 정한 법을 준수할 책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질까요? 법대로 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에서 즉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준수하세요. 객관적 책임이자 법적 책임이에요. 그러면 법을 어겼을 때 관료 책임이지만 법대로 했다면 다음번 선거 때 의회가 지는 거죠. 즉 간접 책임입니다. 주관적 책임은 전문 직업 관료로서 윤리적 담당 업무 기능 자 객관적 기준 약간 주관적이죠. 다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정책 책임 대응성이죠. 시민과 고객의 필요에 적시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능력 같은 게 포함되겠네요. 요거 주의하세요. 참고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법적 책임은 그 다음에 정책 책임은 그 다음에 전문 직업적 책임, 윤리적 책임은 얘는 자 간접이고요, 직접인데요. 얘는 직접 민주주의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권 하면서 둘이 강조되긴 한데 직접적 책임이라는 것 자체로 두 개를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것만 주의합시다. 정답은 2번. 자, 20번입니다. 동기부여론입니다. 아담성 평성 이론, 머슬로우 욕구단계론, 해크맨 올뎀의 직무특성론, 엘더퍼 ERG론인데요. 몇 가지만 보고 들어갈게요. 자,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두 개로 나누는데 7급이라면 과정이론 중에서 보통 여기 있는 목표 달성 이론과 학습 이론도 과정이론으로 분류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쪽은 인지이론으로 별도로 구분되기도 해요. 진짜 어렵게 냈을 때. 그래서 과정이론은 좁게 봤을 때 두 개만 들어가는 거고 얘들은 별개입니다. 근데 일반적 문제선 얘도 과정이론으로 풀어주세요. 일반적 문제에서는 정답이 없을 때 이걸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내용에서 대표적인 게 머슬욕구 단계론이 있죠. 자, 가장 먼저 생욕구, 그 다음에 안전욕구, 사회욕구, 존중욕구, 그 다음에 자아신욕구 단계별로 진행하고요. 하위 욕구가 일정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단 퇴행 없습니다. 자, 엘더퍼 ERG 세 개로 나눴죠. 퇴행이 있다고 봤고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해크맨 올뎀 허즈버그의 인간욕구 이요인론. 그래서 하위 욕구에 속하는 생욕구나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 같은 거는요. 위생 요인에 속하는 거고요. 작업 환경 관련되는 거죠. 자, 존중욕구 위쪽. 그 다음에 자아신 욕구는 동기랑 연관된다. 동기론이라는데 별개라는 거죠. 근데 위생 요인이 충족 안 되면 사기가 떨어지죠. 근데 사기를 올리는 것은 동기 요인이 충족됐을 때 올라간다고 봤어요. 아지리스 맥그리거 XY론 있고요. 샤인의 복잡한 인간 모형 있죠. 맥크랜드 성취동기 없고 직무 특성론. 해크맨 올뎀의
직무특성론은 일반적 문제에서는 내용이론으로 출제됩니다. 근데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요, 내용이론과 무관한 별도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른 척. 자, 과정이론에서 기대이론, 부름의 기대이론과 포털로 업적 만족이론 있죠? 자, 노력에서 성과 나고 보상 줍니다. 보상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었을 때 가능한데, 성과가 나왔을 때 보상이 나올 거라는 수단성이죠. 수단성 충족됐다 하더라도 노력에서 성과가 안 나온다고 기대하면 동기가 부여 안 되죠. 그래서 동기란 V와 I와 E 함수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기대라는 것은 주관적 성격을 갖는 거죠. 그리고 노력했을 때 근데 능력이 안 되면 노력 수준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거야? 아니죠. 능력도 동기랑 관련된다고 봤어요.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자, 형평성 이론하고 포털로 이론이 있는데요. 이걸 잘못 넣었네요. 자, 포털로의 업적 만족 이론은 노력해 성과 받고 성과를 내서 보상받고 만족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내용 이론은 자, 조직이 있습니다. 개인이 있습니다. 조직이 보상을 하면 사기가 올라가서 보상하면 욕구가 충족되니까 만족하죠. 그래서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인간관계 어떻게 됐죠?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업적 만족 이론이라 불러요. 그래서 만족까지 들어갔죠. 여기서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 높을 때,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합시다. 내가 공부 잘하지도 않았어.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혹은 그 전날 같은 게 우연히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점수가 달랐어. 아버지가 성적표 딱 보시다. 너 진짜 열심히 했다. 너 잘했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건데 뭐 잘못 들으셨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있겠죠? 아담 성평성 이론인데요. 난 진짜 죽으라고 했어. 근데 아버지가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형평성,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면요. 내가 해봤자 공부 안 해요. 그런 맥락에서 과정이론에도 형평성이 들어가는데 불운과 차이점 아시겠죠? 근데 아담 성평성 이론에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포털은 포함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에서 지금 보니까 내적 보상을 더 중시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개인 특성과 능력과 역할인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봅니다. 공부했다는 전제에서 보고 있으니까 얼른 넘어갑시다. 아담스는 형평성의 비교 과정을 투입에 대한 만족의 비율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 죽으라고 했어. 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정도면 내가 승진 될 것 같은데? 뭐지? 중거인을 둬요. 그러면 투입을 조정해봐요. 그래도 안 맞아. 봤더니 사장의 8촌이었어. 어쩐지. 준거 대상을 바꿔요. 그래도 보상이 안 맞아. 이딴 회사도 있어. 때려치고 나가버립니다. 세 단계 기억하세요. 멋으로 낮은 수준 욕구가 충족돼야만 상위 욕구에 대한 동기가 일어난다고 봤다. 단 100%는 아닙니다. 해크만으로 된 직무 특성 요인 중에서 업무 중요성, 업무 정체성 이거는 아니죠. 자율성 같은 게 더 중요하죠. 엘더퍼 멋으로 5단계 욕구 범위를 3개로 줄였어요. 익스턴스, 관계, 레이트니스, 그 다음에 그로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퇴행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욕구는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21문입니다. 대기업과 정부 부처 일부에 도입되어 있는 교육 기법, 액션 러닝 관련해서 관련이 없는 것은 일단 가볍게 봅시다. 일단 이거는 학습이란 프로그램하든 지식, 근데 그거보다 퀘스천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아무래도 장기 혼수 두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기법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 전문가의 촉진자로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전문가의 질문 중에다 봤고요.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성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학습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 과정인데, 이때 이걸 전제로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팀 학습을 해요. 퀘스천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스폰서 기관장 앞에서 발표합니다. 채택되면 직접 실행합니다. 피드백을 합니다. 이 과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학습과 업무가 별개로 가서는 안 돼. 연계. 교육과 문제 해결 방 연계. 그 다음에 이론 현실 연계. 다 연계입니다. 기획과 실행 연계. 연계를 강조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최고 관리자의 적적 관심과 리더십 중요하죠. 과제 선정이 적정했는지, 적합하고 적정했는지, 그 다음에 팀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소규모 그룹 팀을 구성해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성찰을 통해서 그렇겠다. 초점은 개인, 팀, 그리고 조직이 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럴 것 같아. 업무와 교육 연계를 통해서 중시하죠. 현장 문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 따라서 외부 전문가, 이건 아니죠. 질문 던질 사람이 있어야죠. 왜냐면, 내부 잘 몰라요. 실제 이걸 개발했을 때 레반이라는 사람은 이걸 여기서 병원 컨설팅 하는데 A병원에서 문제점을 사실 훈수 두면 싫다 그랬잖아요. 원장한테 저쪽에는 병원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체크해서 오라고 했어요. 와서 봤더니 이 병원에는 이 문제 없나요? 문제 있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자, 내부자가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거 틀렸죠. 태스크포스 팀제. 팀을 구성하니까 학습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팀원들이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반성과 환류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리플렉션이 중요하다 그랬죠. 학습과 업무 실행을 별개로 봤다면 이쪽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정답은 4번이죠. 3번. 자, 22문입니다. 조직기술과 조직구조. 최근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 주제이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없고 객관식이라 좀 싫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학자를 기억하셔야죠. 자, 복잡성, 공성, 직권성인데 사항 변수로 규모, 기술, 환경이 있고 요걸 묻는 거예요. 얘랑 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우드워드여사의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페로. 짜죠. 자, 소량생산입니다. 대충 뭐 소규모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량 생산은요, 라인 들어가죠. 자동차 착착착착 연속 절차 생산 정유화학입니다. 그러면 원유 들어가죠. 그러면 나오고 가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고졸도 가능하지만 저 학력 아니에요. 이쪽은 대학 전문 화학과 나온 친구들, 그러니까 흰 가운 입고 있는 화이트 컬러죠. 블루 컬러요. 그걸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화학 공장에서 불 많이 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배합에서 비료 생산 공장 같은 거 배합률이 닿으면 폭발이 발생하죠. 엄격한 정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걸 그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톰슨은 자, 기술과 기술의 연결이에요. 자동차 생산은 길게 연결된 기술입니다. A 끝나면 B, B 끝나면 C, C 끝나면 D. 순차적 상호 의존 관계를 가져요. 중개기술은 은행, 보험, 행정. 자, 은행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죠. 은행. 그 다음에 대출 받는 사람 있죠. 예금자와 대출 받는 사람, 여신과 수신 연결해주는 중개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이죠. 집단 간 관계예요. 이때 중요한 거 뭘까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5천만 명 표준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집약기술은 종합병원을 많이 예를 드니까 종합병원 수술할 때 마취 전문의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외과의가 들어옵니다. 내과 의사가 이 환자는 이런 지병이 있으니까 이 수술할 때 몇 시간 넘기면 안 되고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각각 전문가들이에요. 어떻게 하죠?
교호적 상호전이고요. 사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약기술은. 패로우. 자, 패로우 구분은 분석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예외가 많은지 적은지로 잡았어요. 그러면 분석 가능성이 높고요. 예외가 별로 없어요. 일상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반대가 비일상적 기술이야. 관료자, 탈관료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엔지니어링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조선업 생각해 볼까요? 조선업은 여객선 만드는 공정과 군함 만드는 것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만드는 거 똑같은 조선사이지만 각각의 공정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예외가 많다는 거야. 엔지니어링. 자, 전문 장인 기술자를 사용한다, 쓴다? 분석 가능성이 요즘에 뭐 고려청자 빛깔 구현이 되나요? 안 된다 그러죠. 이 말은 뭘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장인 기술자를 쓴다는 거야. 도자기 만들 때 업무 공정 똑같죠? 그래서 예외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일상적, 비일상적,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연결되겠죠. 그럼 문제 볼게요. 크래프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의존하는 분권 구조 필요하겠죠. 패로 불리네요. 크래프트 팀은 비일상적 기술을 써야겠죠. 비일상적 기술 관련되겠죠. 구성간 유기적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한다. 그렇죠. 길게 연결된 기술은 교호적, 아니 순차 상호전이죠. 얘는 집약 기술의 특징이죠. 상호적은 집약 기술의 특징이네요. 절체 생산은 정유학적입니다. 연속적으로 처리 산출, 그쵸? 표준화 정도가 매우 높으며 자동화를 내 인건비 비중이 적다. 그래서 거대한 장치 산업이죠. 정답은 3번. 자, 23문입니다. 부평지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죠. 보통 관련된 법이 제정됐다. 2, 3년간은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제정된 법이 이거죠.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제정됐을 때 요거 3년 동안 무수히 많이 나왔었어요. 깊게. 좀 이쪽에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면 개념 몇 개만 체크합시다.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윤리, 의무, 공직연료법 4개 플러스 2개죠. 재산 등록과 공개, 선물 수수 금지, 그 다음에 비명의자 취업 금지, 취업 제한 의무가 있고요. 비명의자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백지 신탁 제도하고 이해 충돌 방지가 있어요. 얘를 조금 더 강한 게 이 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평지법에는요 내부 고발자 보호되어 있다는 것이고 얘랑 비행위로 면직된 자 취업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청탁 금지법입니다. 금품 수수 금지하고 부정청탁 금지 2개입니다. 김영란법. 이번에 뭐 6개서 어쩌고저쩌고 직무와 무관하게 선물 받는 거 다 처벌 대상이죠. 이해충돌 방지법. 자, 신고 회피 신청과 가족 채용 금지 같은 게 있어요. 공무원윤리 현장 체크해 주시고 잘 안 나오는데 정말 짜증나게 5년에 한 번씩 툭툭 질문했을 때 짜증나는 문제가 이쪽입니다. 시험 마지막에 한 번쯤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공제일법에 있는 내용, 주요 내용 나중에 따로 문제 보도록 하고요. 3년, 5년입니다. 그 다음 부평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있고요. 구청렴위원회 부평지죠.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부위원장 셋이죠. 상임위원들 셋이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하죠. 그 다음에 고충처리와 국민감시청구 규정이 있고요. 신고자 보호 규정. 자, 5년이죠. 공직연료법하고 비교해주세요. 전 5년, 후 5년. 자, 부평일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이상행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 부정청탁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에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언론사. 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언론사가 빠지고 학교법인은 들어갑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2개가 있죠.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해견도 300년 초과 시에 직무와 무관하게고요. 100만원 이하는 직무와 관련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고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사교 목적으로 식사 3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5만원입니다. 단 화환주화는 보통 꽃집에서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화환주화는 10만원까지 인정. 선물할 때 난 30만원, 100만원, 안 돼. 단. 자, 농산물 50% 이상 가공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경우는 15만원까지 인정. 단 설과 추석은 30만원까지 인정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공여자가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뇌물죄와 무관하게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했어. 공여자가 직접 한 경우 처벌 없고요. 제3자를 통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2,000만원인데 공직자는 3,000만원이에요. 그리고 2년 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징역, 벌금, 형벌입니다. 받은 사람은 형벌이에요. 다음 선물. 3년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100만원 이하는 수수료 2 내지 5배 과태료입니다. 과다 강연료는 500만원이고요. 최근엔 여기까지는 잘 안 내는데 꼭 체크해 두세요. 불안하니까. 그 다음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개념만. 공직자가 개인법인 단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이걸로 이익은 불이익받는 자 모두 직무 관련자입니다. 직무 관련자고요. 직무 관련자인데 여기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업무 대상 직무 관련자가 자기 형이야. 혹은 내가 여기서 고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사적이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경우 사적이 관계자는 거고요. 회피 신청 나 빠질게요. 14일 내에 신청하고 회피 신청해야 돼요. 안날로부터 거꾸로 이쪽이 제가 관련되는데 회피 신청 안 하지? 소속 기관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확인하시고요. 문제 볼게요. 김영란법 공직자에게 제공한 선물이 100만원 초과 이래 회견도 300만원 초과한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입니다. 3년 3천만원 100만원 미만인 경우 직무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과태료죠. 2 내지 5배.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에. 공직일법 각 기관은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아니죠. 부패방지법에 따라서죠. 공직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 및 대리인이 인허가, 증명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관계자임을 안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14일 내 회피 신청해야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미래치기법. 민감도 분석, 성능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분산 분석이네요. 정책 결정할 때 문제가 정의되면 목표가 설정되고 대안 탐색 결과 예측해야죠. 비교 선택해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OR이 이쪽이고요. 보통 SA, BC 분석 이쪽에서 많이 쓰고요. 선택 기준 있죠. 이것도 미래치기법에 넓게 볼 때 ORS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관적 기법에 델파이 기법과 정책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 분석, 계측 분석 모두 포함되고요. 주관적, 객관적 기법에 추세 분석과 인가 모형에 한 분석이 있어요. 시계열 분석이죠. 추세를 통해서 귀납이죠. 연역이죠. 상관액이 등등등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 분석은 이쪽 간다고 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확인됐어요. 그러면 추세가 확인되니까 미래 추세 연장이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나오겠네. 이게 시계열 분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시간 변동 등등등 주기 등을 분석할 것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갔나요? 상관 분석인데요. x와 y 값에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걸 아시겠죠? 상관관계는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자, y는 ax 플러스 b가 나왔다 칩시다. 알려지지 않는 값을 찾을 때 회귀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회귀 분석 중에서 이걸 활용한 건데 선형계법 중에서도 심플렉스 기법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아래고 요 아래고 요거 위다. 선택 가능 지점이죠. 이때 극수화점을 찾는다. 이런 거.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열심히 이거 계산했을 거예요. 이런 거. 혹은 경제학에 나오는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등량 곡선. 자, 예산제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적점은 노동과 자본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선형계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 민감도 분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x값 변화에 대해서 y값이 얘는 이만큼 얘가 더 민감하게 변하네요 라는 느낌으로 민감도 분석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불확실성 하에서 광고비 지출에 따라서 매출의 추이를 계산해 봤어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 4000, 5000 넣는데 매출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 광고비 쓰실래요? 1000 더 넣는데 오우 1000 더 넣는데 어우 잠깐 4000이 가장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민감도 분석이 그냥 쉽게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거다.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대개행렬 이론 있죠? 창구가 하나 있어요. 기다리는 줄에 길이가 있겠죠? 창구 2개로 늘렸어요. 3개로 늘렸어요. 그러면 최적점은 어떻게 될까요? 창구를 증가하는 데 따라서는 고객 대기비용과 창구 추가 유지비용이 있어요. 총 비용이 가장 적은 만큼 창구 수를 결정한다. 근데 이 대기행렬이라는 게 극장에서 관람객 수 고정됩니까?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놀이터에 놀이기구 타는 그쪽에서 또는 톨게이트 몇 개를 유지할까? 이때 대기행렬 이론을 사용합니다. 게임 이론 아실 거고요. 퍼트 GPM은 경로 분석에 속합니다. 불확성이 존재할 때 퍼트를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 아실 거고요. 분산 분석은 평균차 분석이죠. 자, 그러면 각 개념 봤으니까 민감도 분석 선형계포로 도출한 해의 최적기가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여 불확성 감소시킨다. 그렇죠. 상관 분석은 변수 간 관련성이죠. 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변수? 이건 회귀 분석이죠. 틀렸네요. BC 분석은 자원의 함정 배분을 위한 기법으로 프로그램의 경제적 타당성? 그렇죠. 분산 분석? 자, 엄밀히 말하면 두 집단을 비교한다. T-테스트고요. 세 집단 이상은 분산 분석인데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는 두 집단, 세 집단 그냥 무시하고 나올 겁니다. 이런 거예요. 소득 계층별 소비 성향 분석, 남녀 간 소비 성향 분석,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 자,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파악할 때 유용한 분석 기법이다. 그렇죠. 기본 개념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광역행정. 행정수법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내부한다. 잠깐 넘겨놓고. 지역간 습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균형적 지역개발 도모 가능하죠. 하지만 광역행정은 보통 일상적 수요를 경시할 수 있죠. 행정협의회 나왔네요. 잠깐 넘겨놓고요. 조합특별구 협의회 구성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광역행정 수단에서 단일 정부 방식이 있습니다. 합병 분리. 그 다음에 연합이 있어요.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자치권이 사라지는 거죠. 협력 방식이 있어요. 협정, 협의회, 조합 등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구, 특별지방 행정기관이 있는데요. 이때 통합성의 정도를 나눌 때 합병 방식이 가장 높고요. 시장 방식이 있고 바로 앞에 협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협의회가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병연합협의회 특별구역 들어간다. 조합은 이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조합과 협의를 볼 때 협의회는 개념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합은 법인격이 있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합니다. 틀렸죠? 정답은 3번. 여기까지 1회 문제 봤는데요. 일단 뒤로 갈수록 좀 설명은 빨리 나갈 건데 여러분이 일단 종합 문제 비슷한 것들 많이 봤어요. 1회 문제에서는. 2회 문제에서는 일단 개별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더 집어넣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 2회 해설 강의 때 찾아뵐게요.